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독일 작가 괴테의 말입니다. 결단, decision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를 뜻하는 라틴어 데와 자르다를 뜻하는 카에데레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잘려서 분리됨이란 뜻이죠. 즉 결단이란 본질적으로 이전의 상황과 깨끗이 단절되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결단이 있다면 어떠한 변화도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기 이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비약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아직 이 세상은 개선될 여지가 많은 곳이지만 적어도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 바로 지금이 결단하기 유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시대적인 행운아입니다.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면 떠날 수 있죠.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책임도 따르겠지만 적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365 공비타민 결단, 그 어떤 변화도 가능한 원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이런 거였어요. 타고난 재능이란 것은 없다.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학교 공부 실력이든 브라질 선수들의 축구 실력이든 첼로 연주든 간에 심층 연습을 통해 뇌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층 연습의 핵심이 기억나시는가요? 두 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의 중요성이야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송 논쟁이라고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나십니까? 조선시대에 붕당 정치라고 하죠. 당파 싸움이 조선 사회를 말아먹은 원흉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인이다 서인이다 무리를 지어 싸우게 된 계기가 예송 논쟁입니다. 아주 짧게 언급하면 이런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하고 조선시대 왕들을 외우다 보면 광인, 효현 이렇게 나갑니다.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인조가 늦게 새장가를 갔습니다. 44살에 15살짜리 아가씨에게 새장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자신의 새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효종이 승하를 했고요. 그의 아들인 현종이 왕위를 이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효종의 새 어머니가 효종의 장례식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붕당이 달랐던 서인과 남인이 패를 나누어서 상복을 1년 입느냐 아니면 3년 입어야 되느냐로 싸운 것이 1차 예송 논쟁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송 논쟁이 무엇인지를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예송 논쟁을 잘 몰랐습니다. 딱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누가 죽었는데 그래서 누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싸운 것이 예송 논쟁이다. 제가 아는 건 정말 이 정도였습니다.
방금 여기서 제가 누가라고 한 거는 정말 그게 누구의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예송 논쟁의 정확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을 외우지 않았고요. 그 후로도 역사책을 읽거나 무적핑크님이 네이버에 연재하는 조선왕조 실록을 보거나 그 어디서 예송 논쟁을 접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 누가 상복 입는 기간의 이슈로 다툼이 있었다 정도로 치고 말이죠. 그랬는데 어쩌다가 최근에 다시 예송 논쟁에 대해 읽을 일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대충 또 넘어갔을 텐데 이 탤런트 코드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실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반복이다.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해보기로 결심했죠.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그리고는요,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고 일부러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외웠습니다. 아, 이것이 인조의 세장가에서 시작된 거구나. 인조는 광인효현 할 때 그 인조구나.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었지. 근데 효종이 일찍 죽어서 그래서 그 엄마, 새엄마인 인조의 와이프에게서 문제가 된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꼭꼭 눈밭에 발자국을 딛듯이 일부러 정확하게 알고 외우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있지 않습니까? 예송 논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대충 읽어왔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딱 한 번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단박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복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반복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 안다. 정확하게 알고 간다. 아무튼 심층 연습의 핵심이 그겁니다. 정확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데니얼 코일은 심층 연습만으로는 부족하고 점화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세리, 김연아, 박지성 선수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듯 롤 모델이 인상적인 점화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점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그 점화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소 중에서 말의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점화시키는 것, 즉 동기부여의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지 궁금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시라면 직업이 선생님이시던 자녀분들을 가르쳐야 하던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가르쳐야 하든지요. 누군가에게 점화를 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어떻게 점화를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드릴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화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인재들의 꽃을 피우려면 성공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필요한 법이지만 그냥 어이없이 막혀버리는 돌파구도 수없이 많다. 독일의 보리스 베커는 17살 때 윈블던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게르만 선수들의 테니스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로 셰익스피어 시대의 독자들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고향이었던 에스파냐에서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절규를 그린 화가 뭉크 또한 노르웨이의 표현주의자 집단에 별 도움이 안 된 성공 사례로 남아있다. 이와 비슷한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왜 어떤 돌파구는 미래 인재를 점화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돌파구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동기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게 하는 정확한 신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호인 말로 인해서
점화 스위치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캘리포니아 대학의 캐롤 드웩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말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드웩 박사는 사회 심리학자로서 지난 30년 동안 동기를 연구해왔다. 동물의 동기에서 시작한 그녀는 좀 더 복잡한 유기체인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이 분야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녀의 연구 중에서 동기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특히 놀랍다. 드웩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명확한 암시, 다시 말해 불꽃을 지피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응을 강력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드웩 박사가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실험의 목표는 칭찬 한마디 같은 작은 신호가 얼만큼이나 노력과 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드웩 박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상당히 쉬운 문제로 구성된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다 푼 후에 점수와 함께 칭찬 한마디를 덧붙여서 돌려주었다. 아이들 중에 절반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아이고 똑똑한 걸,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너는 정말 애를 썼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두 번째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어려운 시험과 쉬운 시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90%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선택했다. 반면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이 쉬운 시험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드웩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아이들의 지능을 칭찬하는 것은 지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똑똑해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실수를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그 다음 치러진 세 번째 시험, 그거는 똑같이 어려웠다. 잘 본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과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드웩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전략을 실험하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과정이 좋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싫어했습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다시 처음과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처음 점수보다 30% 향상되었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점수는 20% 하락했다. 모든 것이 칭찬 한마디 때문이었다. 드웩 박사는 실험 결과를 보고 몹시 놀라서 똑같은 실험을 5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다. 드웩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지? 이 안에서 나는 뭐지?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를 받으면 불꽃이 점화되는 겁니다. 나는 드웩 박사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재능의 용광로에서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지능보다 노력이나 점진적인 발전의 가치를 긍정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전설적인 테니스 학원 스파르타크에서는 테니스를 플레이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로시아, 즉 러시아 말로 싸우다 혹은 끈질기게 노력하다 라는 뜻의 동사를 더 선호했다. 한국의 골프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받는 가르침은 연습만이 살 길이었다. 또 다른 재능의 용광로였던 큐라소에서 9살이나 10살 정도 된 아이들이 야구 연습을 할 때 그들의 표어는 프로그레사, 즉 한 걸음씩 전진하라 였다.
모든 재능의 용광로에서 항상 칭찬만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반드시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만 칭찬을 했다. 이것은 드웩 박사의 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다. 그녀는 칭찬을 많이 할수록 무조건 동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흔히 동기부여의 언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말한다. 그것은 꿈과 희망의 언어, 네가 최고야 라는 식의 전체적인 긍정의 언어다. 이러한 언어도 물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긴 있다. 그러나 드웩 박사의 연구와 재능의 용광로에서 관찰한 바를 참조하면 그런 식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언어가 사람들을 점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 언어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결과를 낸다. 끈질긴 노력의 가치를 긍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보적인 수준의 노력을 해도 무조건 격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미엘린의 관점에서도 일맥상통한다.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심층 연습은 철저하고 진지한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테니스를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다. 끈질기게 노력하고 싸울수록 집중력이 좋아지고 서서히 발전한다. 우리는 마치 비틀거리는 아기의 걸음마처럼 배워나가는 것이다. 노력을 강조하는 언어는 학습 경험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점화에 관한 한 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